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같이 보실 자료가 25학년도 인문 논술의 모든 것 네 번째 버전, 5월달 버전입니다. 그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25학년도 논술 전형의 핵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자, 이제 이제 논술을 처음 부활하는 데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25학년도 입시의 진실인데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건 현재 이제 5월이죠. 자, 이제 5월이면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3 입시는 언제 끝이 나나요? 언제 끝이 날까요? 수능 치고? 9월이면 끝이 납니다. 9월이면 고3이 끝이 난 겁니다. 왜요? 이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한 13일경 요때쯤 합니다. 요주에 합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이제 수시에는 교과가 있죠. 학종이 있고 그리고 논술이 있습니다. 요 면접 시험부터 시작해서 교과 전형 진행과 논술 시험의 진행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주 뒤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말 되면요 논술 시험도 치고요 각종 학종의 면접도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때 입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9월을 기준으로 입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월에 수능을 치면 입시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9월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9월이면 끝나냐면 9월에 원서 쓰기 전에 수시 원서 쓰기 전에 9월 모평을 봅니다. 9월 모평을 보지만 여기에는 정확한 등급 정보나 점수 정보가 안 나옵니다. 추정치만 있는 거죠. 그럼 정확한 실력은 6월 4일 날 보는 6월 모평이 정확한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각종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6평을 가지고 이제 수시 원서를 어디 쓸 것인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상향 지원할지 아니면 하향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수능이 입시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입시에서 수능으로 결정이 나는 학생들은 정시입니다. 정시. 그리고 수능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경우는 여기에 학종과 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조차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능에 아예 관계없는 학종, 교과, 논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능과 상관없는 애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입시의 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시는 그럼 발표가 언제 나나요? 정시 접수는 우리가 1월에 접수를 합니다. 자, 1월에 접수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2월에 그 결과물이 마무리됩니다. 수능을 치고도 한 3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옵니다. 정시는. 그럼 이제 수시는 수능 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죠.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입시는 사실 9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5월에 아직 시작이야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이미 끝난 건데. 그래서 3월 모평을 쳤습니다. 3월 모평을 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5월 모의고사를 쳤잖아요. 그럼 5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보다 5월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어? 아니면 비슷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3월과 5월은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험입니다. 왜? 고3만 시험을 쳤으니까. 그리고 전범위가 아니니까. 전범위의 시작은 6평이 전범위의 시작이에요. 6평이 사실상 수능에 직결됩니다. 자, 이런 구조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입시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시의 현실은 황금 돼지띠죠. 우리 자제분들이 07년생. 그러니까 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향후 중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재수생, 그 다음에 삼수생 여기까지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한 7년을 훑어봤을 때 제일 인구수가 많아요.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황금 돼지띠 운이 좋은 거냐? 운이 제일 나쁜 겁니다. 왜?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럼 제일
제일 운이 좋은 황금 돼지띠는 누구냐? 푸른 닭띠, 05년생이에요. 지금보다 한 7만 명 정도가 적으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해 46만 명이 시험을 칩니다. 고3만. 재수생이 더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만 3천 명이 인원수가 증가한 겁니다. 자, 대입 입학 정원은 5월 30일 날 확정됩니다. 평년보다 1년, 한 달 늦게 확정되는 겁니다. 뭐 이슈가 있어서. 근데 입학 정원 4만 8천 명이 무엇을 말하느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홍숙, 상위 15개 대학의 입학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에 4만 8천 명이 들어가니까 5만 3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대학 들어가는 게 2배나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진입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이게 데이터인데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모집 정원입니다. 4만 8천 명이죠. 자, 그러니까 인구수가 4만 8천 명이 한 5만 명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치열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N수생 비율은 어떠냐? N수생 비율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학년대 70%, 고3이 24학년대는 한 68%, 25학년대 64.7%인데 N수생은 29, 31, 35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보면 N수생에 비해서 고3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고3이 2배 정도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수생이 역전해버립니다. 점수에서는 1등급, 2등급 받는 비율이 졸업생들이 2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고3은 1, 2등급을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수는 많지만 실제 1, 2등급 받는 수는 매우 적다 이겁니다.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 2등급 비율인데 이거 그냥 잠깐 보시면 돼요. 졸업생은 1등급 차지하는 비중이 1, 2등급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어디까지? 3등급까지는 졸업생이 많습니다. 4등급부터는 재학생들이 밑을 받쳐주는 구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 보고 막 공포감에 떨 필요 없어요. 내년에 대학을 가면 되니까. 자, 내년에 가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3은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서성한입니다. 23학년도 서성한 정시 합격자 데이터입니다. 정시로 합격한 애들 중에 일반고 애들이 6%밖에 여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목고가 5%, 자사고가 19% 들어갔고 재수생이 70%입니다. 정시로 합격한 애들이 서성한에. 근데 고3 전체가 47만 명이에요. 그 중에 45만 명이 일반고입니다. 절대 다수인 일반고 학생들 중에 정시로 서성할 간 애들은 6%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고는 정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 15,000명인 자사고가 15,000명에 불과한 자사고가 합격생이 19%예요. 자사고가 역시 정시를 잘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N수생 비율이 70%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있는 고3한테 너 어디 갈래? 그럼 성대는 가야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럼 꿈 깨라고 해야 됩니다. 꿈 깨라고. 가능성이 6%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고 45만 명 중에 6%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시 경쟁력이. 자,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가서 오늘 뭐 설명회 듣고 집에 가서 야, 너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고3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대. 안 하던 논술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고3들이, 남자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정시주의 이래요. 그리고 재수합니다. 그냥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는 게 낫습니다. 고3 애들이, 남학생들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안 하던 공부 갑자기 하니까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다는 망상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자사고면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자사고면 해볼 만하다. 공부 잘하는 자사고일 때. 거기서 선두 그룹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입시의 현실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부 다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뭐 중경외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어디 우유 먹어요? 서울 우유 먹이죠.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 먹입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 목표가 좀 낮아져서 연세 우유로 바꾸고 이제 인서울 하라고 건국 우유로 바꾸죠. 자, 그렇듯이 애들이 눈높이가 점점 낮아져도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중경외시입니다. 중경외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입은 학부모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전업주부와 비전업주부의 점수예요. 이게 뭐냐면 평균 점수가 55.4가 나오는데 고3 학부모들이 대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자, 고3 학부모들한테 시험을 쳐본 겁니다. 대입 얼마만큼 아세요? 그랬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진학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더 높았습니다. 그 말은 비전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입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고 그 전업주부가 데이터가 많을 때 입시에 대한 알고 있는 게 많을 때 애들을 대학에 잘 보내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26학년이니까 내년인데 이게 이제 입시 정보의 하나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 논술 우수 전형이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이렇게 이중 트랙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자연계열 애들은 수리 논술을 보고 인문계열 애들은 인문사회계열 애들은 언어 논술을 봤는데 이제 통합교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사과대, 경영대도 수리형을 지원해서 수리 논술로 그 학과를 경영대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도 자기가 수학을 못할 경우 언어형으로 논술을 봐서 그래서 언어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26학년도부터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중에 수리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한 친구들 중에서 미적분을 그래도 잘해야 되겠죠.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지원할 것이고 도전이 가능할 것이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을 잘 못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기하를 선택했거나 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일 경우 인문계 논술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자유전공 계열의 언어형 15명, 수리형 15명으로 선발합니다. 자, 인문과학에는 없지만 여기에 사회과학 계열, 경영 계열, 글로벌 리더 경제 이런 글로벌 경영학과까지는 언어형으로 뽑지만 수리형으로 수리 논술로도 합격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원서 지원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걸로 합격할지 계산 잘 해서 이렇게 지원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 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스포츠웨어 학과도 언어 논술로 뽑죠. 이런 식으로 뽑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입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을 학부형들이 빨리 알기는 힘들죠. 각종 설명회를 다니거나 대학 설명회 그리고 이런 거 다녀서 정보를 취득해서 그래서 우리 자제분한테 뭐가 유리할지를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다소 불편한 현실인데 사교육비 지출 정도도 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해주지 않죠. 그래서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개 대학, 상위 13개 대학이니까 인서울대학 상위 13개 대학입니다. 거기에 합격자들 4개년 평균치를 내봤는데 학종으로 합격한 친구들 수능으로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이 45만 명인데 학종으로 합격한 애들은 9,500명입니다. 그러니까 2.1%가 학종으로 합격한 겁니다. 자, 이제 서울에 일반고를 다녀요. 그럼 학종으로 13개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2%니까 그 학교에 5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그러면 500명 전교생이 한 3학년이 한 500명 있는 학교가 드물죠.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6명 정도가 학종으로 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6명 정도. 근데 모두 다 꿈꾸죠. 학종으로 갈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수능은 더 빈약합니다. 1.7%입니다. 수능으로 상위권 13개 대학 중경외시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자사고는 어때요? 자사고는 8.9%고 수능으로는 13.9%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자, 여기 23%입니다. 학종으로 외고 국제고는 땡큐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수능으로 12%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에 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과고 영재고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얘네들은 영재니까 일단 이거 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고 합격자들이 수능이나 학종으로 상위 13개 대학 가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전형을 다 합쳐도 5.4%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5%가 상위권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논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현실에 대해서 이걸 고3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재수생이 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고3 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안 믿어요. 자, 수능 준비도 바쁜데 논술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요, 논술 같은 준비해야 됩니다. 왜? 수능은 이미 마탱이 간 겁니다.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1.7%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준비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는 논술 준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친구들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시로 중앙대 이상 가능한 퍼센티지가 상위 5%입니다. 그러면 3월달 모의고사 봤을 때 상위 5%가 아니고 6평을 봤을 때 상위 5% 안에 들면 걔는 정시로 중앙대나 경희대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예 정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괜히 논술 쳐다보지 말고 정시 올인해서 경희대나 중앙대를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숙명여대까지 했을 때가 상위 90%죠. 그죠?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었을 때, 상위 10% 안에 들었을 때 15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6평을 쳤는데 상위 10% 안에 들면 아, 숙대 이상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틀린 개수가 13개에서 15개입니다. 영어 빼고 국어, 수학, 사탐 두 과목 합쳐서 틀린 개수입니다. 그냥 성균관대를 가려면 틀린 개수가 7개에서 8개입니다. 8개 틀리면 성대를 정시로 갑니다. 자, 그래서 논술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정시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성대생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야, 나는 정시로 왔는데 8개 틀렸어. 아니, 나는 7개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술로 껴서 들어온 친구는 침묵합니다. 왜? 자기는 벌써 한 과목에 8개 이상 틀렸기 때문에 그냥 침묵합니다. 그래서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자기가 논술로 합격했다는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논술충으로 몰리니까. 왜 그러냐면 정시 애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재수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 논술 애들은 그냥 몇 줄 쓰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충이라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한테 인터뷰 따기가 되게 힘듭니다. 인터뷰 따도 1년이나 2년 지나면 자기가 신분 세탁해야 되니까 지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6평을 쳤는데 100분위가 얼마냐? 또는 틀린 개수 몇 개냐?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연세대 보통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1점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이면 상위권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 성신여대도 2등급 초반이 돼야 교과 전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2.3이면 반에서 몇 등 할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2.3이면 반에서 몇 등이다? 25명 있으면 한 반에 2등 해야 됩니다. 반에 2등이 교과 전형으로 성신여대 간다? 느낌 어떠세요? 쎄하죠? 싫어요. 엄청 싫어요. 애들이 극도로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원서를 쓰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다음에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보세요. 뭐 서울대는 빼고 자 이제 중앙대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 보면 2등급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경희대가 2.5인데 성균관대가 3.3이고 동국대가 3.87이니까 예스 가능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학종에서 요 뒤에 점수 뭐 2.3, 뭐 3.3, 뭐 3.5, 뭐 3.8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일반고가 아니라고요. 주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애들이라고요. 그럼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름 있는 학교들, 이름을 들어본 인서울대학 여기 가려고 하면 종합전형 가려고 하면 2등급대가 나와야 되는 2점대. 3.1만 돼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세종대도 힘들어요. 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신이 2.7이나 2.8 나오면 반에서 몇 등일 것 같아요? 아까 2.3이 2등이라고 했죠. 2.8, 2.7이면 걔가 3등입니다. 자, 반에서 3등 하는데 교과 전형은 갈 곳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학종으로 가도 2.8인 순간 한양대는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거고 홍익대도 붙기가 힘들어요. 반에 3등이 홍익대 붙기 힘든 구조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 성적별 수시 지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특목 자사고들이 내신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평균치에 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목 자사고가 평균 평균을 까먹는 거고 그냥 평균 앞에 받쳐주는 게 일반고 애들이에요.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로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그러면 특목 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더 붙을 줄 알았어요.
이제 역전됐죠? 오히려 통목자사고 애들이 더 붙는 거예요. 그게 역전됐어요. 오히려 자기소개서 폐지돼서 일반고가 손해보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내신의 영향력이 상승했어요. 더 이상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정량적 평가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등급 애들, 내신 1등급 애들, 그 다음에 1등급 후반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교과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겠죠? 근데 논술 전형을 지원한 거 보면 인문계는 0.5, 0.7.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1등급 되면 논술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교과나 학종을 가면 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게 특이한 현상이 있죠. 10%나 논술에 지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의대 논술이 있어서 그래요. 의과대 논술. 의치 약한 수 중에서 논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2등급 때 되면, 2등급 되면 이제 여기 반에서 뭐, 얘네들 2등, 반에서 3등 하는 애들이에요. 2등, 3등. 여기 반에서 1등. 그럼 2등, 3등 하는 애들이면 좀 정신 차리고 논술을 해야 되는데 3%, 7%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뭐죠? 자연계는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건, 그러면 아예 3등급 때나 4등급 되면 거의 인서울이 불가능하죠, 학종으로. 자, 그럼 이제 논술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인문계가 논술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아예 인문계열이면 논술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논술 지원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 박 터지겠죠? 경쟁이 박 터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연계는 수리 논술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 잘하면 무조건 지원하고 봅니다. 수학 잘한다는 기준이 수학 1등급, 2등급, 한 3등급 정도 되면 수리 논술로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일단 수학이 4등급이다. 수리 논술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못 풀 테니까. 그 이제 문과는 뭐냐? 국어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어 5등급도 중앙대 논술 붙고 성대 논술 붙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국어 등급과는 연동이 안 돼요. 그럼 뭐랑 연동이 될까요? 아예 오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논술 공부를 오랜 시간 투자해서 해야 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자연계는요, 수학 실력이 좀 돼 있으면, 수학 실력이 받쳐주면 수리 논술 공부하기가 쉬운데, 문과는 국어 실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 때문에 안 한다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만약 국어 실력과 연동이 되면 수능 국어 1등급은 논술에 붙어야 돼요. 근데 1등급짜리 논술 잘 안 붙어요. 왜? 준비 기간이 다르니까. 준비가 아예 다르니까. 논술의 준비 방법은 국어 수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은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서 통합 교과면 국어 교과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탐구가 나와요. 사회 탐구가. 사회 탐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회 탐구도 몇 과목 나오느냐? 배우는 9과목에다 통합사회까지 합쳐서 10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못 풀어요. 문제를 보는데 못 푼다고요. 우리말인데 못 푼다고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연계 논술은 시간 투자가 좀 짧아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문과는 시간 투자가 짧으면 못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5등급, 6등급 애들도 논술 준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교과나 종합전형보다는 인문 논술이 붙을 확률이 높은데도 자연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지원 안 하죠. 그래서 인문계면 논술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 누가 합격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대 논술 합격자입니다. 지원자를 보면 고3 재학생과 N수생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수는 누가 많다고 했어요? 재학생이 2배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비율은 재수생이 2배 많죠. 그만큼 고3들은 논술 준비를 안 하고 논술로 시험 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학교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쌤들이 우리 학교에서 논술로 붙은 적이 없어 라고 낭설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붙은 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면 학교 교무실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논술로 합격자 나왔다고 하니까 논술로 붙기도 하네? 이런 말들을 교무실에서 한대요. 황당한 거죠. 자, 그래서 고3들이 논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데 합격자도 보면 N수생이 그냥 자, 고3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준비도 체계적으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근데 사실 중간고사가 의미가 없는 게 중간고사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월에 입학을 하면, 3월에 고3이 되면 상담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4월 중간고사, 그리고 7월, 6월 기말고사를 잘 봐서,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서 3학년 성적을 올려서 학종을 한번 지원해보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대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이렇게 있으면요. 1학년, 2학년 했을 때 요게 요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또 이제 중간기말 하면 이게 8번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이건 2번 시험을 칩니다. 여기서 1학년, 2학년 합쳐서 3.5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5. 3.5등급이면, 그래도 반에서 한 6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3.5가 됐어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야, 요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해서 요걸 엄청 잘 쳐서, 그래서 합했을 때 2.9로 바꾸면, 요 앞에 3자를 2로 바꾸면 너 대박 난다. 학교가 달라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데,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여기에 8번 시험 보고 여기 2번 보니까 여기에 가중평균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가 그냥 전교 1등을 한다고 쳐볼게요. 전교 1등. 1.0이 되면 전교 1등이에요. 1.5 되면 반에서 1등의 가능성이 있고 1.9도 반에서 1등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1이에요. 1.0 전교 1등을 찍어요. 그럼 이제 비례식으로 곱해야 됩니다. 위력을 비례식으로 곱하면 0.8 곱하기 3.5 하면 2.8이 나옵니다. 1.0 곱하기 0.2를 하면 0.2가 나와서 3.0이 돼요. 전교 1등을 해도 앞자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 애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주식 물타기하고 똑같아요. 입이 망가졌는데 아무리 물탄들 바뀌지 않아요. 앞자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물타기 하는데 애들을 엄청나게 펌프질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거짓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3학년 1학기 때 정량평가는, 즉 등급을 매기는 과목은 전과목이 아니죠. 기껏 3과목입니다. 앞에는 전과목일지 몰라도 뒤에는 3과목. 나머지는 전부 다 A, B, C를 매겨요. A, B, C를 카운트한들 그렇게 점수에 비해서 이 정량평가 숫자 매기는 것에 비해서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된 거짓말입니다.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애들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데 왜 속냐고요? 그거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요. 물타기를 안 해봐서 그래요. 주식 물타기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볼 텐데, 그 얼마쯤 투자해야 바뀐다는 거 알 텐데, 주식 물타기를 안 해보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요. 그럼 중간고사 아무리 바꾼다, 바뀌지 않는다. 기말고사 바뀌지 않는다. 이거 바뀌지 않는 것에 너무 펌프질 하지 말고 차라리 수능 준비를 해라. 이거. 중간고사 한 달 준비하잖아. 기말고사 한 달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자, 이제 논술 준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일단 수능부터 하겠다. 또는 그래도 아무래도 학종 준비가 우선이지 않겠냐 이런 착각들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순간 학교를 낮추면 돼요. 나는 숙대 이하로 가겠다. 뭐 가천대 오케이. 뭐 강남대 오케이. 좋아. 뭐 어쩔 수 없어. 자, 충청도로 가자. 이렇게 천안 가서 애들 호두과자 먹고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천안 보내고 원주 보내자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서울을 보내자 하면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자, 인서울을 보낸다 그랬을 경우에 상위 13개 대학 보내는 게 일반고에서 되게 어려우니까 일반고는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전체 5.5%밖에 안 되니까 야,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 5% 정도가 13개 대학을 가는 거예요. 5%. 자, 5%면 뭘 말하는 거죠? 1등급이에요. 애들 중에 5%면 1등급이에요. 자, 기껏해야 2등급이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가요. 1, 2등급이 그냥 대학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논술 합격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일반고 자사고 좋다 이거야. 이게 논술로 합격한 애들이요. 연세대부터 숭실대까지 13개 대학을 일반고 자공고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45만 명. 45만 명이 시험 치니까 76% 합격자가 나왔고 자사고는 15,000명이죠. 15,000명이 13%를 차지하니까 얘네는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역량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수능도 잘하지만 논술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지역은 13개 상개년 평균이 44%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국의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서울에 17%밖에 학생이 없는데 걔네들이 논술로는 44%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폐지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왜? 서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논술학원은 전부 어디 있어요? 대치동에 있죠. 그래서 그래요. 대치동에서 멀어질수록 논술학원은 나빠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뭐 지방에 고수가, 무림의 고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질이 떨어질 겁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유는요. 논술은 시험 치는 학교가 33개, 36개입니다. 그 대학마다 기출문제로 쏟아내는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자, 100개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치고 33개 학교에서 기출문제가 보통 2세트에서 3세트, 모의논술까지 하면 1년에 100개 이상의 이 논술 문제가 나와요. 그럼 100개 이상의 논술 문제를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걸 해제하고 연구하면 하루에 한 개씩 해도 100일이 지나죠. 어느 세월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밥만 먹고 논술만 하는 사람도 힘든데 그런데 국어 가르치다가 일주일 내내 국어 가르치다가 토요일 날 논술 한번 딱 가르친 사람은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런 논술 알바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국어학원에서 논술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강사가 논술만 하루 종일 밥 먹고 논술만 하는지 1년 내내 논술만 가르치는 사람인지 국어 플러스 논술을 알바로 뛰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국어 선생들은 논술을 못 가르쳐요. 왜? 사탐이 나오니까. 사탐 선생들은 사탐만 가르치지 논술을 가르치기 힘들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학도 들어와요. 논술에. 영어 제시문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목을 잘하는 선생들이 논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논술을 포기한 겁니다. 자, 논술 못 가르치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안 되니까 논술을 지원하지 마라. 논술을 없애라. 그래서 대학에서 논술을 없애면 그 대학 측에 한 2억씩 줍니다. 매년 지원해 줍니다. 이름 있는 학교는 한 1년에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논술만 없애면 2억 줍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을 치면 20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논술을 다시 부활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논술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4만 명이 지원해요. 4만 명. 그럼 7만 원씩 들어온다고 쳐봐요. 28억이에요. 2억 포기하고 28억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은 왜 그렇게 논술을 좋아할까요? 일단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28억 가지고 뭐 할까요? 아, 건물 세울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입시에 관한 비용으로 다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게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으로 오세요 하는 홍보비가 많이 드니까 각 고등학교 출신들을 그 고등학교로 보내가지고 우리 학교 오세요 하는 설명에 지원하는 거, 프린트 찍는 거, 입시 설명회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비용 출제하는 거, 그런 데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실리적인 면이고, 실제로 좋은 면은 결국은 논술로 들어온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쳐 보면요. 논술 문제 한 문제를 주잖아요. 그냥 자료 해석 한 문제를 줘요. 그럼 한 교실에 애들이 한 50명 있어요. 맞추는 애가 한 명 있을까 말까요? 한 방에 다 떨어져요. 수능 1등급 애들도 못 풀어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시험이에요. 그냥 운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수능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제 5월이에요. 6평을 치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모의고사 친 순간 다 알아요. 왜? 이제 5월달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7, 8, 9, 넉 달, 5달, 10월. 6개월이 안 남았죠. 6개월 동안 뭐가 바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 치고 실제 수능을 친 데이터입니다. 23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역추적했는데 평균 100분이 5점에 변화한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평균 100분이란 뭐냐.
국어, 수학, 영어 빼고 국수탐입니다. 국수탐, 탐구 두 과목. 이렇게 해서 받은 100분위가 있습니다. 뭐 상위 90% 이렇게 상위 10% 안에 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5% 변하는 거야 95%가 되는 거죠. 플러스 5%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애들이 얼마냐 이거야. 그게 8.4%고 53%가 하락하더라 이거. 자,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3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내가 국어가 1등급이야. 고3이. 수능 때 되면 1등급 유지하는 애들은 53%고 나머지는 추락한다 이거. 추락하면 몇 점까지 추락하느냐? 50% 추락, 자, 50,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 애들이 38%예요. 유지가 38%고 1등급을 유지한 게 떨어진 애들이 53%.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냐? 5% 떨어지니까 85% 이하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5% 차이 나면요. 대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대학이 훅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9월 모평 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9월 모평 쳤을 때는 유지가 51%예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이 오히려 수능 점수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평보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6평을 치면요. 일단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이 재수생들은 누구냐? 자, 메가스터디나 러셀, 그 다음에 시대인재, 그 다음에 뭐 대성, 종로, 뭐 청솔 있는 학생들이 이제 재수생들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9평을 치면요. 이거보다 숫자가 더 들어와요. 이제 반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능을 치면요. 이만큼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훨씬 더 많이.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딜까요? 성균관대학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대, 서강대 재학생들이 시험을 본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서울대학교. 느낌 오세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고3들은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것 가지고 희낙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등급 받았다. 너 1등급이 아닌 거예요. 일단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1등급을 유지한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3 재학생들이 3월 이후 성적 변화를 보면 그냥 모든 과목이 다 하락합니다. 평균 얼마를 하락해요? 6% 이상 하락해요. 그래서 평균 6.4% 하락합니다. 평균 6.4% 하락하는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애들이 점수 떨어진 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일까요? 제가 암으로 죽을 확률.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죽어요. 저는 30% 이상 암으로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암을 비껴나가겠어요? 나 암으로 죽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암에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장수할 거야. 그거는 환상이죠. 마찬가지예요. 나 점수가 안 떨어질 거야. 그건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6.4% 하락한다는 건 3월 달에 연세대, 서강대 가능하다고 하는 애들이 그냥 동국대, 건국대를 간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현명하게 추락해야 돼요. 현명하게 추락하는 방법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떨어질 걸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상향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있는 거죠. 상향되는 애들은 100명 중에 8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8명이. 자, 고3 재학생 중 절반은 수능 성적이 더 떨어질 건데 하락하는 애들이 저만큼 많아요. 그나마 유지라도 하면 다행이죠. 자, 그러니까 절반은 유지하고 절반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될까? 자, 이게 질문들이에요. 6편 보고 시작할게요가 아니고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여름방학 때 잠깐 준비하면 된다던데. 자, 파이널만 들어도 된다는데. 그리고 수능 할까요? 논술 할까요? 이거는 수능 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능 20일 놔두고. 자, 이건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 파이널만 들으면 될까요? 그 말은 누군가가 파이널만 듣고 합격한 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행운이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건 이 말과 똑같아요. 옆집 사람이 로또 붙었다? 나도 로또 사면 될 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름방학 때 잠깐 준비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 말은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면 학교 쌤들이 그런 말 한다면 쌤 보고 풀어보라고 하세요. 풀어보신 적 있냐고. 한번 풀어보세요. 단기간에 되는가. 장단컨대 단기간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논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논술 안 해도 됩니다. 일반고 내신 1등급에서 2.4등급. 2.5가 되면요, 위태위태해요. 왜? 2.5만 되면요, 2.5, 2.6이면 반에서 벌써 3등이에요. 그런데 꿈은 어딜 꾸고 있어요?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서성한 이런 얘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네가 서성한 가려고 하면 논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통목자사고 1, 2, 3등급까지예요. 4등, 통목자사고 애들한테, 외고 애들한테 4등급한테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자기 중경외신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성대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환상이라고 하죠.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평균 수능 등급이 1, 2, 1, 1, 2. 자, 앞에 수학만 2등급 나온다? 그럼 얘는 전부 다 1등급에 요 2등급 나온다? 정시 치면 성대도 가능하고요. 하여튼 성대 이상 가능합니다. 서강대도 가능하고 어쩌면 운 좋으면 연고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고 내신 3, 4, 5등급입니다. 통목자사고 4, 5등급은 논술을 고려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5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국어나 수학, 탐구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이라도 4등급이 떴다. 그럼 인서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부터 정신 차리고 검정고시 차라리 논술하는 게 낫습니다. 왜? 정시로 기량이 안 나올 겁니다. 검정고시에서 상위 1% 했다고 해서 수능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밑바닥을 칩니다. 정시 인서울 점수가 안 되는 여학생, 왜 여학생으로 못을 박았을까요? 여학생이 인서울하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이화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6개 여대가 서울에 있고 논술로 뽑습니다. 심지어 논술 100%인 대학이 3개입니다. 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논술 100%. 논술 100%란 말은 내신 9등급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신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내신 6, 7, 8, 9등급 또는 모의고사가 4, 5, 6등급이면 다시 태어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든가 다시 태어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 인서울대학을 포기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게 나오는데 아니면 논술 100% 전형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6평, 9평, 수능 이후? 아니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6평으로 미루면 안 돼요. 이미 6평은 끝이 보입니다. 왜? 3월달, 5월달 모의고사에서 다를까요? 떨어질 것만 보입니다. 떨어질 것만.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지금 용기 100배. 6평 점수 올릴 수 있어. 용기 100배. 그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재수하면 금방 꼬리 내립니다. 자, 6평 정울이 있는데 6평 치고 나서요.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애들이 질문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불안을 호소해요. 아, 지금 6평 등급이 안 나와서 불안한데 지금부터라도 논술을 할까요? 아니면 자책행했어요. 정시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제 자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뭐 학생들 비난하는 거니까 빼고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신 안 차릴 거니까 빼고. 자, 9월 원서 접수할 때 9월 13일 원서 접수하는데요. 그때 정신 차린 애들이 있어요. 9월인데 많이 늦었나요? 원서 쓰고 그 다음 2주 뒤에 시험 봐. 2주 뒤에. 많이 늦었나요? 늦은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이과인데 문과 논술 해도 되나요? 이과에서 안 돼서 문과 오는 건데 될 리가 있나요? 환상이죠, 환상. 자기가 수학을 못해서 이과 논술을 못 보는데 문과 논술 오겠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문과는 문과 나름대로 영역이 있어요. 사회 탐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과는 사회 탐구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트렌드는 있어요. 사탐이 100분이 내기가 쉬우니까 요즘 이제 대치동에서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찌어찌 해볼만 해요. 사탐을 전혀 모르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1년 내내 논술을 해야 돼요. 9월 달에 이과 애들이 들어온다? 붙을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기가 수학 잘하니까 문과 수리 논술은 우습게 보는데 문과는 수리 논술만 보는 게 아니고 언어 논술도 보잖아요. 거기서 안 된다고. 거기서 발목 잡힌다고요. 학종과 교과가 불가능해서 그거 왜 몰랐나요? 하는 거죠. 왜 아직도 그러면 9월달 와서 학종과 교과 안 된다고 그때 안다는 건 너무 늦은 거죠. 자, 지금부터 논술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늦은가요? 이게 9월 13일 날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지도 늦은 거 알아요. 그리고 늦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시작 안 해요.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은 단서도 달고 있어요. 그럼 왜 질문을 해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고3 때 컨설팅 해주신 분이랑 고3 초반에 학교에서 성적만 조금 올리면 학종으로 성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내신은 3등급 후반이다. 어때요, 이제? 누가 거짓말했어요? 학교쌤이 거짓말 했고요. 일반고예요. 서울에 있는 일반고. 대치동도 아니에요. 저기 고3 때 컨설팅 해주신 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둘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의 야합이 애를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상담 결과 성신여대예요. 그런데 애들 자살을 안 시켜야 되니까 잘하면 숙대도 가능하다라고 저도 거짓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신여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고3 3주 정후군인데 수능이 코앞인데 수능해요, 논술을 해요. 수능하고 있으니 논술이 보이고 논술하면 수능이 걱정되고 요겁니다. 정시판인데 수능이 20일 남았대요. 근데 꾹 쭉 유지해요, 점수가. 수능 공부가 시간 낭비 갖고 해도 안 오르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논술이 아른거리고 정시는 개판이고 혼란스럽다. 이게 우리 고3들이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준비 쭉 안 해요. 준비 안 하다가 9월 달에 수시 접수를 한다니까 수시 6장 카드가 아까웠는데 학종과 교과는 이미 끝났으니 논술로 그냥 6논술 냅니다. 전부 6논술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준비 안 해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합니다. 계속 수능합니다. 수능 치고 그 다음 이틀 뒤에 수능 치면요. 목요일날 수능을 쳐요. 그럼 금요일 하루 준비해서요. 토요일날 성대 시험을 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날 내가 수업을 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날 오전 수업을 절대로 내가 깔지 않아요. 왜? 금요일날 오전 수업을 깔아놓으면요. 애들이 술이 취해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술 깨면 들어오라고 해서 오후 수업을 깔아요. 그래서 딸랑 하루 수업 듣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운전면허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그보다는 더 많이 준비하겠다. 자, 그리고 질문들을 보면 전부 기성전 논술이에요. 마음은 불안하고 현실은 제대로 모르면서 그리고 논술은 1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가요? 메가 대성 시대 이제 왔다. 이거. 결국 나도 N수생이 된다. 이거. 조롱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빨리 현실을 깨우치는 게 낫습니다. 재수하면 재수 비용이 얼마 들까요? 직접 비용. 재수 학원에 보내면 일단 150만 원 깔고 들어갑니다. 매달. 그죠? 그것만 있어요, 애들. 모의고사. 그리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 수학이 안 돼서 그래. 과외 좀 시켜줘. 그럼 해줘야죠.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애가 도무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기숙학원 보내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들죠? 직접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직접 비용이 5천만 원. 그럼 간접 비용은 뭘까요? 걔가 사회에 1년 더 늦게 진출함으로써 정년 기간이 짧아지죠. 그럼 마지막 받는 연봉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정년 퇴임. 걔가 이사가 됐으면 기업에서 받는 마지막 연봉 3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회에 빨리 진출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재수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공부 안 하던 고3이 재수한다고 확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상위권만 어떻게 되는 거고 하위권은 여전히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빨리 보내버려라 이거. 지금은 그냥 대학을 빨리 가는 시절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논술 100% 전형이 있는데 논술 100%는 내신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논술 100%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논술을 봅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본다는 것은 내신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9등급, 8등급도 논술 준비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단,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3페이지의 내용인데요. 3페이지의 논술 100%인 대학. 그 다음에 제일 하단을 보시면 내신 점수가 낮아도 지원 가능한 대학 제일 끝에 보세요. 한양대가 논술 90%지만 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아예 반영하지 않으니까 내신 9등급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가 교과 전형 10점 반영하지만 10% 반영하지만 9등급은 0점 처리하고 8등급이 9.7을 주기 때문에 서강대는 8등급도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상. 자, 그리고 이제 7, 8을 다시 보시면 논술 100%인 대학에 눈에 띄는 게 경희대, 외대가 눈에 띄죠.
자, 경희대 외대가 논술 100%입니다. 수능 체제가 낮은 대학이에요. 수능 체제가 2합 4, 2합 3입니다. 2합 5. 그래서 낮은 대학입니다. 자, 이화여대, 뭐 성균관대, 상위권 대학도 있고 연세대도 있는데 연세대는 어설프게 덤비면 안 됩니다. 연세대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국어, 영어, 사탐,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고 나온 느낌이에요. 논술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수능 체제가 매우 높아요, 그냥. 영어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수학은 좀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통 사회탐구는 다 한 과목 반영합니다. 사탐이든 과탐이든 한 과목 반영하는데 경희대만 사과탐일 경우 두 과목 평균을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대인 경우에 3합 6을 맞춰야 됩니다. 사탐이 1, 사탐이 2, 아니면 과탐이라고 합시다. 과탐. 이렇게 했을 때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자, 인문계지만 뭐 수학은 물 건너 갔다고 치면 수학이 6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가 3등급이라고 치면 영어가 2등급이면 사탐이 2등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4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3, 2, 2가 됐으니까 7이 됐잖아요. 그럼 3합 6이 안 되죠. 근데 중앙대는 요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6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6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2, 1,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돼요, 중앙대가. 이제 성균관대 얘기를 들어볼게요. 성균관대는 3합 6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사과탐을 따로따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5과목이에요. 5과목 체제입니다. 5과목 중에 3과목을 셀렉트합니다. 수학을 여전히 6 맞았다고 치고, 그리고 국어를 4등급 맞았다고 쳐요. 자, 이렇게 치고, 영어를 2등급 맞고, 탐관을 2등급 맞고, 이거 2등급 맞으면 이렇게 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이런 구조도 됩니다. 그래서 성대는 사탐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하죠. 그런데 야, 사탐이 내가 하나가 3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외고라서 제2외국을 봤는데 한문을 봤는데 2등급이 있어. 그럼 요걸 하나 바꿔줍니다.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외고다. 내가 스페인어를 한다. 그럼 꼭 시험을 보세요. 이거 시험 봐서 요거 사탐 하나를 대체해 주니까 꼭 보세요. 이런 전략도 통합니다. 자, 이제 경희대다 했을 때 경희대는 2합 5입니다. 자, 이제 수학 8등급 만듭니다. 자, 그러고 싶지 않지만 8등급이라고 치고, 국어도 8등급이라고 쳐요. 자, 이제 영어를 2등급 맞아요. 그럼 사탐을 3을 맞아서 요 평균 등급이 3이 되죠? 그러면 2하고 3 합쳐서 합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4등급 맞고 2등급 맞았어요. 합쳐도 평균 3이 되죠?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외대가 2합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8등급이라고 치고 영어 2등급에 탐구 2등급에 이거 4등급이면 요거 계산해서 2합 4가 되는 겁니다. 자, 뭘 공부시키겠어요?를 생각해 보세요. 5월입니다. 수능 때까지 달려가서 전 과목을 다 한다? 자, 지금 있잖아요. 자, 국수영 탐탐이 있어요. 그럼 뭐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4등급이라고 칩시다. 이런 애들이 어떤 각오를 하냐면 엄마 나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 3등급을 만들래. 이런 야무진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 6일을 공부한다고 쳐요. 하루 쉰다고 치고 하루에 최대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 60시간이 나옵니다. 60시간 중에 요 4등급이 3등급 만들려고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은요, 최소 20시간에서 30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말은 하루에 4시간씩 못해도 3시간은 수학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4등급인데 3등급이 된다? 안 돼요. 왜?
내가 4등급인데 3등급 되려면 3등급 하나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3등급인 애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3등급인 애는 주당 60시간 중에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할까요? 얘만큼 하겠죠? 20시간에서 30시간 플러스 알파를 해요. 얘는 뭐 해야 되니까 2등급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밀려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착각들하고 수학에 엄청나게 펌프질하고 다닌다고요. 이러다가 구평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구평치고 엄마 나 수학을 포기했어. 이제 사탐할래. 사탐생 구해줘. 구할 수가 없어요. 사탐생은. 그 시간대가 되면 사탐 과외 선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사탐하는 게 나아요. 빨리 사탐하는 게 낫다고. 나 같으면 수학 버리고 빨리 사탐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뭐냐면 못하는 과목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과목을 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평균은 똑같아요. 쌤 그럼 정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시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못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세요. 더 떨어져도 4등급은 끝까지 4등급이에요. 얘 공부 안 해도 4등급 맞을 거라고요. 4등급 전반이냐 후반이냐 그 차이예요. 5등급 됐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어요. 국어를 2등급 맞으면 되니까 공부해서. 그럼 올린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등급 되고 2등급 됐으니까 수능 체제는 되잖아요. 그럼 논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을 더 끌어올릴 생각을 해라 이거. 그게 니한테 경쟁력이 있는 거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등급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5페이지까지 끝난 겁니다. 4페이지 잠깐 볼게요. 4페이지에 거기에 서강대가 보이죠? 그 홍익대가 보입니다. 홍익대가 세 번째 칸에, 서강대가 네 번째 칸에, 논술이 홍익대가 90%, 교과 10%, 서강대는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 10%. 비교과는 학종이 아니라서 뭐만 보냐면 출결, 그리고 봉사 시간을 보는데 코로나 이후 봉사 시간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출결, 그러니까 미인정 출석, 미인정 결석 있죠? 그것만 봅니다. 무단 결석. 3번 이상 하면 1점 감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1등급이면 다 10점 만점을 주죠? 그런데 내신의 1등급이면 홍익대나 서강대를 논술로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1등급 애들이 논술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들이 주로 지원해요. 거기서 홍익대는 갑자기 점수가 딱 떨어지는 게 6등급에서 7등급 넘어갈 때 점수가 확 떨어지죠. 그 말은 6등급까지 어찌어찌 붙이겠으나 7등급은 떨어뜨리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9등급은 0점 처리하죠. 지원하면 죽여버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서강대를 보세요. 서강대는 8등급도 9.7이죠. 근데 3, 4, 5등급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보통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4등급에서 자기가 점수 빠지는 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8등급도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는 4페이지에 있는 자료 보시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수능 최저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8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이제 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인문 논술의 전형의 내용인데요. 자, 이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뒤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논술은 어차피 정답이 있습니다. 채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정답이 있느냐? 보통 논술을 운이라고 하고 교수가 점수 잘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면요. 논술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제일 많아요. 세 문항. 두 문항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한 문항, 두 문항인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세 문항입니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은 달라요. 1번을 채점하는 사람은 1번만 채점합니다. 그래서 A 교수, B 교수가 1번을 채점해요. C 교수, D 교수가 2번을 채점하고 E, F가 3번을 채점합니다. 자, 채점할 때 이 둘 사이의 점수 격차가 3등급 이상 차이 나면 무효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플러스와 A 제로, A 제로, A 마이너스 이 3단계로 보통 점수를 주거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2단계로 점수를 줍니다. 그다음 B 플러스 B 제로, 그다음 B 마이너스 이렇게 주는데 이 교수가 1번 학생, 1번 답안지에 A 플러스 답안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B 플러스 답안을 줬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차이 나기 때문에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하느냐? 출제자한테 막 넘깁니다. 출제자가 다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운빨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화여대 가서 이대 만세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고요. 그런 구조가 아니다고요. 정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채점 시비, 출제 시비가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점합니다. 키워드 가지고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정답형 논술이 지금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공학번부터 이렇게 2000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 대학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계 학생들도 인문 논술을 봐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썰 푸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논술 처음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뭔가 유명한 글귀 외워가지고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논술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글쓰기 논술이나 썰풀기 논술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회탐구에 있는 그 단어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렇게 단어형으로 그냥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추세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연세대 문제인데 연세대 문제에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어떤 주장을 평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표 자료 해석이에요. 답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썰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글자 수도 600자밖에 안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본론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외대 사회계열 문제예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논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외대 인문계열 논술입니다. 영어 지문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영작을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읽고 우리말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건국대 경제 경영 계열인데 아예 확률 통계 함수,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학도 출제하고 영어도 출제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통합 교과형 논술이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독학 자체가 어려워요. 자, 이제 이 표가 7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은 사탐하고 국어 문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던 겁니다. 시험 문제가. 통상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문학 문제, 한 문제는 사탐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 세 문제면 1번 문제는 윤리 문제하고 국어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경제 문제, 3번 문제가 사회문화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동국대 시험을 쳐보면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애들이 경제 문제 나오는 순간 이제 쥐약입니다.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경제를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자기 행운은 거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사탐 선택 과목이 마침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 가르쳐 줍니다. 이화여대 인문 1과 인문 2가 있으면 이화여대 인문 2에서는 인문 2에서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리 논술은 좀 달라요. 수리 계산인데 경제 문제가 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선택 안 하면 아예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화여대 인문 1은 여기 언어 논술이죠. 여기가 인문 계열이고 여기가 사회 계열이거든요. 자, 이제 언어 논술에 도표 그래프 분석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상위권 대학이죠. 고대, 건국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성대, 연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서강대. 자, 그러니까 도표 그래프는 언어 문제는 사탐 문제는 교과서 지문을 내지만 도표 그래프는 교과서 밖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이제 수학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언어 논술 한 문제, 수리 논술 한 문제. 아예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도 있고 영어 제시문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교과, 약술형이 있는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가천대를 엄청 많이 지원합니다. 특히 가천대 애들이 몰빵합니다. 많이 뽑으니까 한 800명 뽑으니까요. 엄청나게 애들이 지원 많이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주로 지원하는 애들은 내신 4등급, 5등급 애들이 지원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러면 수능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4등급이에요. 내신에 연동해요. 예외가 있죠. 그거는 대치동 이야기예요. 대치동 애들은 내신이 4등급이면 수능은 2등급 때 나와요. 외고 애들 중에서 외고 애들이 내신이 4등급이다? 그럼 수능이 한 3등급 때 나옵니다. 왜? 수학이 망치니까 걔네들이.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구조면 일반고 애들 그럼 이제 서울이나 이제 그 바깥으로 가면 점점 내신 점수와 수능이 연동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수학이 4등급이면 요거
수리 논술을 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수학이 5등급이면 더욱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인 애들이 가천대 붙을까 말까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이면 무조건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천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가천대가 수능 체제는 굉장히 낮아요. 국수, 영탐 중에 한 과목만 3등급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다 할 거 아니에요, 웬만큼. 그러니까 우르륵 내는 거예요. 내신 4, 5등급 애들이 하여튼 한 등급만 3 나오면 되니까 영어도 3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요. 그런데 수학이 나온다는 걸 생각 못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기법은 뭐냐? 논술은 문학적 창작, 글쓰기가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답 찾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답을 찾는 거라서, 그래서 아예 거기서 뭐가 있냐면, 1번 순서 비교, 2번 근거 추론, 3번 근거 추론, 4번 근거 추론해서 제시문들의 근거를 제대로 추론했느냐. 이게 다 맞으면 그러면 A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정확히 줍니다. 그래서 뭘 틀리고 뭘 맞췄는지 줍니다. 대학 채점 기준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줍니다. 학생이 매주 받는 리포트입니다. 요거 혹시 못 받았다 그러면 애가 감춘 겁니다. 그래도 기가 막히게 우리는 8주 들으면 요거 다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 핸드폰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8주치 모아가지고. 자, 이제 정말 붙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제 합격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학 4등급인데 붙었죠? 그리고 내신 6등급인데도 연세대 붙죠? 그리고 전과목이 거의 3등급 되잖아요. 자사고 5등급인데 수학 6등급인데 논술 붙죠? 자, 여기도 보면 수학 8등급이잖아요. 어디 붙었어요? 성대 붙죠? 특정한 과목들을 포기하고 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일반고 내신 5등급인데도 성대, 서강대 붙죠? 이 같은 경우는 아주 힘을 발휘한 거죠. 발군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겁니다. 한양대 행정학과가 3등급 후반에 2, 3, 3인데 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운은 얘가 끝입니다. 왜? 한양대 행정학과는 이제 논술을 올해부터 안 봅니다. 과가 빠진 겁니다. 자, 여기에 외고 내신 5등급에 수학 6등급인데 서강대 경영 붙죠. 그리고 외고 5등급인데도 붙죠. 자, 여기 보세요. 자사고인데 수학 4등급은 전과목 1등급이잖아요. 얘는 수학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서 수학 4등급을 2등급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전체 시간 중에 수학을 많이 투자했겠죠. 그런데도 수능 때 가서는 실제로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목표한 2등급이 안 나온 겁니다. 얘가 2등급 나왔으면 정시로 연대, 고대, 나전과는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논술로 커버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수학 7등급이고 내신 5.8인데 건국대 행정 붙었죠. 자, 이렇게 논술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최소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언제부터 시간 투자를 했는지 보면 수학이 8등급인데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제주대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성대를 합격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역전을 위해서 논술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3월부터 박교 논술학원 에서 주일에 현장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월부터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논술의 꽃은 첨삭이라고 생각한다. 첨삭은 합격하는 논술 답안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논술하면 좋으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친구들. 꿈은 높은데 현실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논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원 첨삭 강사진한테 1대1 첨삭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생각나는 게 이제 제 학원 해봤자 코딱지 마탄데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원에 가끔 가면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봤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봤는데 또 있어요. 주말에 갔더니 또 있어요. 너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1대1 첨삭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막판 되니까 걔가 학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눈에 많이 띄면 그냥 합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수업을 왜 들어야 될까요? 물론 합격만 하면 됩니다. 어떤 쌤 수업 듣든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 자랑이니까 반만 믿으세요. 자, 논술 1등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다고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1등인 거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4년을 논술을 했던데, 그러면 어떤 것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를 되게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첨삭 담임제인데 이게 여기에 대학생이 없다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충격받은 사실이 있어요. 누구한테 한번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이제 재수학원에 있는 애요. 재수학원에 있는 애인데 이제 어떤 대치동에 있는 학원, 이렇게 유명한 학원 몇 개 있어요. 그 학원에 가서 첨삭을 봤는데 되게 짜증이 났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삼수생인데 첨삭쌤이 자기 동기래요. 아, 그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첨삭쌤이나 얘랑 실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걔는 그냥 고3 때인지 재수했었는지 논술로 붙으니까 그 쌤이 그냥 조교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윤리에 위배돼요. 그럼 논술 첨삭을 할 정도가 되려면요,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죠. 아니면 적어도 석사를 나와야죠. 아니면 30대, 40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첨삭쌤들은 고령자가 많아요. 50대, 그리고 40대, 30대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저랑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제 방식대로 훈련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대학생들은 뭐냐면 제 강의 대학생들은 그냥 조교예요.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 애들을 조교로 쓰는데 그 친구들이 원고지 나눠주고 원고지 걷는 거고 첨삭쌤들은 전부 3, 4, 50대가 합니다. 자, 이거 진단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험 보면 걔가 어떤 논술은 지원하면 떨어지겠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디는 내지 마라고 이야기해줘요. 어떤 쪽으로 준비할 거면 뭘 보완해라까지 알려줍니다. 합격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단평가 본다고 합격할지는 몰라요. 모의고사니까. 그런데 너는 이 학교 내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내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학교마다 논술 시험 경향이 달랐어. 그래서 언제 시험 치느냐? 6월 말에 시험 칠 겁니다. 6월 한 25일쯤에 시험 칠 겁니다.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진단평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볼 겁니다. 8월 달에. 8월 중순경에 8월 한 15일쯤에 그때 진단평가, 2차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1차 진단평가를 못 본 사람은 2차 진단평가를 보면 리포트를 줍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9월 달 원서 쓸 때 원서 쓰면 됩니다. 원서 쓰는 참고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만드는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세대 시험장에서 나올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박 교수님 예상 문제 수업하고 똑같아. 이렇게. 그 말은 시험 문제를 연세대 수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시간에 풀었던 문제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고 퀄리티도 똑같거나 더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평가는 예상 문제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상 문제가 적중하고 적중하지 않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한 명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강사가 둘이서 셋이서 연합해서 연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예상 문제를 못 만들어내요. 학생들은 기출문제 따위는 다 풀고 와요. 파이널 기간 되면. 수능 치고 파이널 기간 되면 그 대학 기출문제는 인강, 재인강 듣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푼 상태에서 그 기출문제 줘봤자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상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예상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 가지고 그 대학 유형으로 비스우니미널하게 바꿔서 출제를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봤는데 예상문제라고 또 봤는데 어이없게 이 대학 논술 문제를 바꿔놨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은 지문이 짧은데 긴 지문을 갖다 놓고 문제 유형도 달라요. 그러놓고 예상 문제라고 줘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트렌드가 뭔가, 그럼 올해 교수들은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는가, 뭘 발표했는가, 교수들 논문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끔 똑같이 출제를 해요. 그 대학의 지문 길이하고 똑같고 패턴 똑같게.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상 문제가 맞아요. 실제 정답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애들 보면 정말 애가 탑니다. 이게 보면 이게 망가질 거 뻔한데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불러서 너 핸드폰 한번 켜봐. 너 몇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하는지 한번 열어봐. 6시간 나옵니다. 주당 평균 6시간 핸드폰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 핸드폰과 빨리 이별해야 합격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눈동자 보면요. 얘 게임하다 왔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너 게임에 지금 빠져 있구나 이런 거. 아니면 SNS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런 거 보입니다. 여학생들일수록 SNS에 더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강의력이 뛰어나니까 대치동에서 버텼겠죠. 그리고 전문 첨삭진, 예상 문제, 입시 정보력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런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지방에 있는 학부형들 때문에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은 정보가 없으니까 전 지방 출신이에요. 서울에 와서 쇼크를 받은 게 와, 서울에서 이렇게 재수학원에 수업 보니까 이거 들었으면 나 서울대 갔겠다는 느낌으로 엄청 좋은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유학 가는 정보도 훨씬 더 아주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치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시작한 거, 동시에 우리 그 수험 듣는 수강생들 있죠? 수강생들, 학부형들은 되게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계속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학부모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자, 이거 이제 보시면 보통 1년 지나면 겨울 때쯤, 12월 달쯤 되면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선물 보내오십니다. 대치동으로 직접 소포가 오기도 하고 커피 쿠폰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중계동에서도 받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논술 시간표인데 5월 시간표입니다. 요게 제가 출강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제 학원이 따로 있지만 제가 이제 외부에 출강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중계 명의는 요게 일요일 오전입니다. 대치 러셀이 일요일 오후고 그 다음에 분당 러셀이 토요일 오전이고 제 학원이 대치동이 토요일 오후 똑같은 정규반이라고 붙은 것은 뭐냐면 1월 1일 날 수업을 시작하면 10월 말까지 수업을 그대로 끌고 가는 반이 정규반입니다. 저는 정규반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가르치면요. 6개월 정도 가르치면 그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빼면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수업하면 애들이 논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정규반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규반은 이 반은 마감입니다.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그러니까 빈자리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 반은 마감이라서 못 들어옵니다. 자, 다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규반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뭐냐? 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월 달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못 쫓아옵니다. 수업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만큼 나갔다는 뜻이에요. 1월 달에 2월 달에 기초와 유형해서 최강군이 나갔고요. 통계 그래프가 3월 달에 4월 달에 문학, 5월 달, 6월 달에 사탐 빈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3권이 이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애들이 허걱할 겁니다. 왜? 들어오자마자 2시간 동안 4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떠냐? 새로 들어왔다, 애가 앉아있다 그러면 한 20분 쳐다보다가요, 그냥 나가요. 자기가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걸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저 1권이라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강에 올라와 있어요. 인강 듣고 오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앞에 거 제가 들으라고 할 겁니다. 자, 아니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제 학원에 참석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1로 저 1권 붙여줍니다. 1대1로 수업하라고. 그래서 저거 쫓아오면서 이거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겠다 그러면 앞에 거 1권이라도 하고 들어와야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자, 2권은요. 통계 그래프 자료니까 상위권 대학 이야기입니다. 문학은 하위권 대학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 이하의 대학에서는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연대, 성대, 고대 이런 대학은 성대가 그리고 성대 그리고 또 경희대 사회계열, 외대 사회계열은 통계 그래프 자료가 결판 짓습니다. 그래서 1권과 4권은 필수고요. 1권과 4권 대부분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주제가 28개 주제고 사탐 28개 주제를 암기하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1권과 4권이 필수고 2권과 3권은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학, 상위권 대학이면 저거, 그 다음에 중앙대 이하의 인문계열이면 이거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다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냥 문제풀이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7월 달에는 대학별 문제풀이반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수학의 기본 공식이나 정리 과정을 배우지 않은 애가 수학의 문제풀이반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진짜 들어오면 20분 만에 그냥 튀어나가요, 애들이. 1시간 버틴다? 장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문제라도 풀고 나간다? 그러면 걔는 논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그냥 껄쩍껄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 따라올 거니까. 자, 이제 7월달, 9월달, 10월달 보세요. 전부 다 파이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기출문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7월달에 기초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6평 치고 7월 달에 보내고 여름방학 때 보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여름방학 때 들어오면 합격할 가능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합격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자, 가끔 합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덕성여대에 다니는 학생이 여기 6평 치고 들어와서 7월 달에 수업 들어와서 어디 갔냐면 외대 논술 붙었습니다. 애들이 보통 처음에 논술을 좋은 데를 못 붙고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계명리에서 수업했을 때도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걔가 코로나 전 이야기예요. 건국대 논술에 붙었어요. 고3 때. 그 다음에 연세대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1대1 전문 담임제로 합니다. 이거 강사가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강사가 참석하려면 그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간의 수공업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글쓰기하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때문에 2시간 120분 동안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학생이 참석한 걸 봐주려고 하면 애들이 한 10명 이내가 돼야 돼요. 10명 이내가 돼야 되고 그 한 명을 맡으면 한 10분 정도 봐주는 건데 학생이 2,000자를 썼기 때문에 그 원고지 다 읽어보는데도 5분이 걸리겠죠. 그럼 5분 동안 참석을 하면 굿, 배드 참석이에요.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이런 참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장 참석한다, 그 자리에서 현장 참석한다, 강사 참석한다, 보통 그런 참석들입니다. 그런 건 언제 하느냐면 시험 바로 치기 전에 하는 것들이에요. 시험 치기 전에. 지금 실력을 쌓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장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첨삭은 첨삭진이 합니다. 제 강의 인강 다 들어야 되고 오랫동안 제 강의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첨삭 기준표에 따라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본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예상 문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가르쳐서는 예상 문제도 못 만들고 100문제씩이나 쏟아지는 문제에 대한 해제도 달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첨삭의 퀄리티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동네에 있는 논술생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댓글로 공격하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 내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강사 참석하면 좋다고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만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학원에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과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강사 참석하면 참석하고 강의 퀄리티가 내려갈 수 있어서 아예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첨삭쌤들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막 최소 15년 이상 같이 나랑 한 선생님들이고 첨삭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면 첨삭한 다음에 대면 첨삭을 받들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이 어떻게 되냐면 전문 첨삭진들이 하고 그리고 채점 평가표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 해서 평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 여기에 따라 합당한지를 보아서 1번 비교 기준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 6번, 7번, 8번 문장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문장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 서술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첨삭이에요. 그럼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첨삭을 하는데 주어 서술로 호응이 안 돼.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매끄러운 문장이야? 더 유익한 문장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틀린 거라고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어떤 게 확실히 있어야 돼. 어떤 건 잘못 쓴 거야. 오류야. 라고 지적해 주는 게 올바른 첨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학습 컨설팅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입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수시 원서 지원할 건데 수시 원서 낼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가 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 학습 진로 컨설팅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이번에 고3 학생 중에서 1월 달에 우리한테 컨설팅 온 사람이 있습니다. 왔는데 제가 그냥 권유했어요. 얘는 컨설팅 받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컨설팅 받고는 애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는 엄청 만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애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학습 컨설팅입니다. 학생의 그 성격 유형을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학습 태도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감탄합니다. 점쟁이세요? 마치 우리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대1로 수업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1대1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대학별로 펼쳐지면 이제 뭐 성신여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뭐 7월 달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1대1이 붙겠지만 지금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초를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4권을 들어올 건데 현장 강의 들어올 건데 1권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이 따라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 1권을 이런 식으로 1대1로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신규 강좌 오픈 이벤트인데요. 요 이벤트죠.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설명회 참석 후에 오늘 5월 수업 등록 당일 결제자에 한해서 4권 교재를 드립니다. 결제하신 분 있죠? 그럼 4월 교재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혜택 2번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무료 상담을 합니다. 이건 대치동에서 제 학원에서 합니다. QR코드 드렸습니다. QR코드는 여기 제일 뒤에 보세요. 설명회 자료 제일 뒤에 보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기간은 5월 26일 이내. 자, 6월달 되면 이제 제가 바쁩니다. 6월달 되면 6평 치고 엄청 바빠지기 때문에 무료 상담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제가 좀 한가하게 놀 때니까 QR코드 요거 찍어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하거나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제가 상담하고 제가 강의 들어가 있으면 부원장님이나 할 겁니다. 이렇게 요 QR코드 있습니다. 자, 상담 신청 방법은 무료 상담 기간 안에 진행되며 뭐 QR코드 찍으시고 학생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정 문자가 오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자, 제 학원 전화번호고요. 제 핸드폰이 공개되어 있는데 문자만 받습니다.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문자로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하니까 빨리빨리 답변은 안 갑니다. 전화번호는 이게 뒤에도 나와 있고 제일 앞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면에도 전화번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 여러분하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응원하는데요. 오늘 입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을 한번 받겠습니다.